자, 에릭 프롬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독일 말로 읽고 내가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어떤 신앙에 대한 신 앞에 나 혼자 서야겠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었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 프롬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경제적인 것과 연결시켰어요. 경제적 개인주의와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경제적 개인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해관계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 얘기죠. 나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켈빈이 했던 소위 베르프라고 하는 직업 소명의식이라는 것도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그거를 돈을 많이 쌓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막스 베버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한 건데 자본주의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근대인의 행동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 관계를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돈 많이 벌어라. 다른 사람 뭐 사랑하고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뭐 자비심을 베풀고 이런 것보다 그냥 네가 더 많이 돈 벌고 부를 축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에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는 그래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자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에 들어서면 다른 사람은 다 나의 적이죠. 난 그냥 돈 버는 게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뭐에 내가 이타심을 가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대상은 타인은 나의 대상일 뿐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나는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17페이지에 보면 근대인의 행동 동기는 사회적 자아이다. 이 자아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맡아야 하는 역할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사회에서 인간의 객관적인 사회적 기능을 감추는 주관적인 가면일 뿐이다. 근대적 이기심은 진정한 자아의 좌절의 근원을 두고 있는 탐욕이고 그 대상은 바로 사회적 자아이다. 아,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진짜인데 우리는 사회적 자아니 무슨 뭐 프로스테탄트 윤리니 무슨 뭐 직업 소명 의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아의 좌절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도 자아의 좌절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예리한 분석이에요. 표현도 이건 저는 이 에릭 프롬의 그런 이 문장도 마음에 듭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27페이지 지금 읽었던 문장 뒤에 근대인은 자아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자아는 약해져서 전체 인격의 다른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전체 자아의 일부인 지성과 의지로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력이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도구적인 지성, 합리성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뭐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지고 공장 많이 세우고 생산체계가 활발되고 뭐 그러면서 이 세계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되지만 인간은 뭐예요? 점차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128페이지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품지만 일찍이 선조들이 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느꼈던 무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로 이 신앙심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돈 버는 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전에 신 그러면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자아라는 게 참 무기력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근대인들은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읍시다. 128페이지 그 위에서 읽었던 문장 다 바로 밑에 근대인의 고독감과 무력감은 그의 모든 인간관계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에 더욱 강해진다. 개인과 개인의 구체적인 관계는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성격을 잃고 속임수와 수단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모든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은 시장의 법칙이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시장의 법칙이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고력감과 무력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9페이지에 소외라는 말이 나타나요. 경제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이런 소외 성격을 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사람은 상품을 팔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팔고 자신이 상품이라고 느낀다. 육체 노동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에너지를 팔고 상인과 의사와 사무원은 인격을 판다. 그들이 생산품이나 용역을 팔기 위해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연예인처럼 뭐 교수들도 인기 있는 강의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이 상품화되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마르쿠제에서는 그걸 물상화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상품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9페이지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자질들이 아무 쓸모도 없으면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인격적으로 종교시대에는
너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존재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만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 법칙이 작동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을 끌지 못하고 인기가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설령 사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은 무가치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교수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유명해지지 않으면 안 알아줘. 그러면 그 교수가 아무리 좋은 강의라고 좋은 책을 써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이나 자아의식은 남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일 뿐이다. 이거죠. 소위 시선의 사회가 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고,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상품 가치로만 보니 어떻게 돼요? 고독해지고 무력해지는 거죠. 130페이지 좀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기 평가가 이처럼 인격의 성공에 달려 있는 것이야말로 인기가 근대인에게 그토록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이유다.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서 남보다 앞서가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열등감의 구렁텅이에 빠지냐 아니냐도 인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거죠. 자꾸 인기를 쫓는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피곤합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사회 경제적인 얘기 나오죠. 135쪽에 보면 그 화이트 노동자는 통제할 수 없는 기계의 톱니바퀴로 변했고, 그 톱니는 때로는 작고 때로는 좀 크지만 그에게 자신의 속도를 강요하는 거대한 기계에 비하면 그는 전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건 뭡니까? 시장 사회가 심리적인 것, 인기라고 하는 시장 논리뿐만이 아니고 생산 체계 자체가 사람들을 창의성 있게 만들지는 못하죠.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너무 일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화이트 칼라조차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광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영화와 마찬가지로 광고는 공상적인 성취를 갖고 있어서 고객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고객에게 하찮고 무력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화나 광고에서 나오는 그 배우들의 모습이나 주인공의 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잘 살아.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재미없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영화나 광고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참 무기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마르쿠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거네요. 마르쿠지는 그런 광고나 영화가 나의 욕망을 억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다거나 아니면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냥 그거에 이렇게 빠져서 심취된다고 하는 것인데, 에릭 프롬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뭔가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139페이지에는 무슨 선거철 유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예산이 몇 조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오로지 유세 때의 선거 그 후보자를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고 옷을 어떻게 입었네, 뭐 이런 것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마르쿠자가 비슷한 거지만 정치 선전의 효과 자체가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책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을 잘 알고 있는지,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뭐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환상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 굉장히 감성적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139페이지 정치적 선전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의 효과와 마찬가지죠. 자신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유권자의 느낌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구호를 되풀이하고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요인들을 강조하는 일은 유권자의 비판 능력을 마비시킨다. 그렇죠. 뭘 선전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죠. 다 아파트 뭐 잘 지어주겠다, 무슨 돈 많이 주겠다, 세금 깎아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에서는 무슨 실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 무기력한 존재라고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무력하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이런 무기력함을 구해줄 수 있는 초인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43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나가지 못하면 아예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자유라는 건 뭡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두 후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옳다고 내가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건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렇게 선택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부터 아예 도피한다고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우리 시대의 주요한 사회적 도피로는 파시즘 국가에서 일어났듯이 지도자에게 굴복하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듯이 강박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이 두 가지 도피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나는 도피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루는 복잡한 내용을 검토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해서 독재자에게 표를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도피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피하느냐? 그 문제는 또 심리적인 문제를 내가 더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히틀러에 대한 이 분석은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왜 권위주의 정권이 자꾸 들어서는지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